남편의 그것이 감당이 안 돼. 67세 사장님의 그것을 감당 못한다는 사모님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7년 만에 여자로 깨어났습니다. 1박 2일간의 단둘의 시간.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선. 57세에 다시 느낀 떨림과 후회, 지금부터 제 부끄러운 고백을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은. 올해 57입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듣고 흔히들 손주 볼 나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직 제 손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입니다. 남편을 하늘로 보낸 지 7년. 50살에 혼자가 된 저는 4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다고는 하지만 제 앞가림 하나 못하는 어미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3년 전 기적처럼 이곳 항성테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10명 남짓의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제게는 다시 설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직장이었죠. 제 역할은 사장 비서였습니다. 67세의 강 사장님은 나이가 무색하게 정정하고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신 박 여사님은 61세의 나이로 회사의 회계와 격리 업무를 총괄하고 계셨죠. 처음에는 사장 부부가 함께 일하는 사무실이라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저를 단순한 직원 이상으로 마치 가족처럼 편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특히 박 여사님은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결혼 전 대기업 회계팀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높이 사주셨죠. 이 비서, 이거 세무 처리 좀 봐줄 수 있어. 아유, 나는 이런 것만 보면 머리가 아파. 박 여사님은 60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시다가 사장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억지로 회계 장부를 잡게 되신 터라 이런 실무에는 많이 어두우셨습니다. 저는 제 전공을 살려 박 여사님의 업무를 하나둘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세무 신고부터 은행 대출 서류까지 제가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자 박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정은 씨가 우리 회사에 온 건 정말 행운이야. 이 비서 덕분에 내가 요즘 두 다리 뻗고 자. 정말 고마워.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서 우리는 단순한 사장 부인과 비서의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점심은 물론 야근이 잦은 사장님을 따라 저녁까지 셋이서 함께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이 비서 입맛에 맞는 걸로 시켜라며 늘 다정하게 챙겨주셨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이 가족 같은 회사가 제2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게 딸처럼 혹은 친동생처럼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 큰 자식들 이야기부터 명절에 겪은 시댁 스트레스까지. 저는 언제나 묵묵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상담사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3분기 마감이 끝나고 유난히 일이 많았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약속이 있다며 먼저 퇴근하셨고 저와 박 여사님은 마지막까지 남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죠. 휴, 끝났다. 이 비서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커피나 한잔 할까? 박 여사님이 탕비실에서 직접 믹스커피 2잔을 타 오셨습니다. 사무실에는 단둘이 마시는 커피 향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박 여사님의 표정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제 말에 박 여사님은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커피 잔만 만지작거리시던 그분이
정말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정은 씨, 내가 이런 말까지 하는 거 정말 부끄운데 자식한테도 말 못할 고민이라. 정은 씨니까 그냥 하는 얘기야. 네, 사모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박 여사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장님, 밖에서 보면 참 점잖고 멋있죠? 67세 나이에도 저렇게 정정하신 게 복이라고들 하는데. 네, 사장님 정말 건강하시죠? 그게 나한테는 복이 아니라 벌이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정은 씨, 나는 이제 60 넘어서 여자로서 그런 거 다 귀찮고 힘들어. 정말 솔직히 말하면 밤이 무서워.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61세 사모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아직도 너무 뜨거워. 67세인데도 20대 같아. 나는 정말 못 견디겠어. 밤마다 그 요구 받아주는 게 꼭 노동 같아. 의무 방어전 치르는 기분이야.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는 그 한 번도 버거운데 요즘은 하도 피곤해서 방을 따로 쓰자고 할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야. 충격이었습니다. 7년간 남편 없이 그런 쪽으로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온 제게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뜨거워지는 얼굴을 숙인 채 그저 박 여사님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아드릴 뿐이었습니다. 고마워, 정은 씨. 이렇게라도 말하고 나니까 속이 좀 풀리네. 이 얘기는 절대 사장님한테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럼요, 사모님. 걱정 마세요. 박 여사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워서도 사모님의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노동 같아요. 사모님의 하소연을 들으며 제 안에서는 7년간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61세 아내도 감당 못할 67세 남자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날 밤 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57의 나이에, 아니 7년 전 50의 나이로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로 제게 남자라는 존재는 그저 아들 혹은 직장 상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박 여사님의 그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난 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손길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늘 입던 어두운 색의 정장 바지 대신 조금은 더 환한 베이지색 스커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7년간 닫아두었던 화장대 서랍을 열어 아주 옅게 립스틱까지 발랐습니다. 그저 직장인으로서의 예의라고 스스로를 다일렀지만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발끝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모님. 이 비서. 오늘따라 얼굴이 환하네. 무슨 좋은 일 있어? 박 여사님의 무심한 인사에 애써 미소를 지으며 탕비실로 향했습니다. 사장님의 모닝커피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커피를 마실 사람이
61세의 아내도 감당 못할 67세의 남자라니. 사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와요. 그저 매일 듣던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박 여사님의 고백을 들은 제 귀에는 그 목소리가 유난히 낮고 힘있게 들렸습니다. 사장님, 커피 드시죠. 고마워요, 이 비서. 신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커피 잔을 책상 위에 놓는데 신문을 쥐고 계신 사장님의 손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굵고 힘줄이 선명한 손목이었습니다.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 네, 10시에 고객사와 미팅 있으시고 오후 3시에는 세무사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소처럼 덤덤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아, 그리고 어제 그 서류 말이야. 사장님이 서류에 대해 무언가를 지시하셨지만 솔직히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입과 목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도하고 거래처를 휘어잡는 그 힘있는 목소리. 저 목소리로 밤에도 이 비서 듣고 있어요? 아, 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허허, 이 비서답지 않게 왜 이래? 무슨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잠시. 어제 마감 때문에 피곤했나 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모든 신경은 사장실 안을 향했습니다. 제 자리는 사장실 바로 앞이었기에 그분의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래처와 통화하며 호탕하게 웃는 웃음소리, 때로는 직원을 나무라는 날카로운 질책 소리,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깊은 한숨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제게는 67세 남자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청소를 하다가도,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도, 사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만 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사장실에서 결제 서류를 들고 나오려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비서 잠깐. 네, 사장님. 이번 고객사 계약건 말이야. 이 비서가 회계 자료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준 덕분에 아주 순조롭게 풀렸어. 아,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이 뭐 있나요? 사장님께서 잘 이끄신 덕분이죠. 아니야.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해. 이 비서가 우리 회사에 온 게 3년 됐지. 그 3년 동안 회사가 정말 안정이 됐어. 특히 박 여사 일 덜어준 거. 그거 정말 고마워. 사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가볍게 툭툭 두드려 주셨습니다. 이 비서가 있어서 내가 든든해. 정말이야. 이 비서 덕분에 회사가 돌아가. 그저 직원에게 하는 격려였을 겁니다. 3년간 늘 들어왔던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얼굴은 용광로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사장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든든하다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7년 전 남편이 떠난 후 그 누구도 제게 당신이 있어 든든하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다 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엄마일 뿐이었고, 이곳에서는 월급을 받는 비서일 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사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왜 이러지? 이정은, 정신 차려. 넌 57이야. 바로 그때 박 여사님이 탕비실에서 나오시며 제게 말을 거셨습니다. 이 비서 표정이 왜 그래? 사장님한테 또 깨졌어. 그 양반 밖에서는 점잖아 보여도 속은 불덩어리야. 아주 그냥 나만 죽어나는 거지. 박 여사님은 또다시 남편에 대한 푸념을 농담처럼 던지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00% 공감하며 맞장구를 쳤을 제가 그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님에게는 감당 안 되는 불덩어리인 그 남자가 방금 저에게는 든든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7년간 굳게 닫혀 있던 제 마음의 문이 아주 천천히 삐걱거리며 열리고 있다는 것을요. 가을이 깊어질 무렵 회사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단합 워크숍을 잡았습니다. 매년 가는 행사였고 실무자인 저는 숙소 예약부터 일정표 작성까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이번에도 사모님 보조에서 총무 역할이나 잘해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그저 일에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신 박 여사님의 안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온몸에 열이 펄펄 끓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폐렴이 동반된 독감이라며 당장 입원을 권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하필 이럴 때. 박 여사님은 회계 담당이자 안주인으로서 워크숍에 참석 못하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장님도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가. 그냥 취소해버릴까 라며 걱정하셨죠. 그때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던 박 여사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이 비서, 정말 미안한데 나 대신이야. 네, 사모님. 나 때문에 예약까지 다 해놓은 워크숍을 취소할 순 없잖아. 하루 전이라 위약금도 많을 텐데. 이 비서가 있잖아. 당신 회계도 잘 보고 일 처리 꼼꼼하니까. 나 대신 우리 사장님 좀 잘 챙겨줘. 부탁해. 사장님 좀 잘 챙겨줘. 박 여사님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마치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걱정 마세요, 사모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푹 쉬세요. 다음 날 아침 워크숍으로 향하는 전세버스가 출발했고 저는 사장님 차를 타고 워크숍 장소로 향했습니다. 늘 사장님 곁 박 여사님이 앉으시던 그 조수석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사장님은 묵묵히 운전만 하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의 숨소리, 핸들을 쥔 그 단단한 손목에 제 온 신경이 곤두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워크숍 장소에 도착해 세미나와 체육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대신해 경비 처리를 하고 식사 준비를 챙기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단 한순간도 사장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과 족구를 하며 땀 흘리는 모습, 67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그 뒷모습을 저는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술자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자, 우리 박 여사님 대신해서 이 비서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비서님, 한 잔 받으세요. 직원들이 권하는 술을 제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사장님이 잔을 가로채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서가 오늘 나 대신 일하느라 힘들었어. 그 술은 내가 받을게. 사장님은 그렇게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박 여사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서 저는 마치 사장님의 안주인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노래방 기계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젊은 직원들은 하나둘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시끄럽던 식당에는 그릇을 정리하는 저와 말없이 담배를 태우시는 사장님,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 들어가 주무시죠. 정리는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어색함을 깨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담배를 비벼 끄시더니 남은 소주병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서. 네, 사장님. 나랑 딱 한 잔만 더 해줄 수 있어요? 그 눈빛은 67세 노신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고 외로운 남자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사장님의 맞은편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 비서. 나, 솔직히 말하면 외롭소. 사장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박 여사, 좋은 사람이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요. 하지만 날 남편으로 본 지가 10년도 더 됐어. 집에서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 회사에서는 무서운 사장. 내 나이 67인데 기댈 곳 하나 없는 외로운 늙은이야. 그분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이 비서가 왔어. 당신이 박 여사 일 도와주고 내 스케줄 챙겨주면서. 내가 숨이 트이더군. 사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 사실이야. 당신은 내 말을 알아들어줬어. 내 썰렁한 농담에도 웃어줬고. 난 지난 3년이 참 행복했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겁이 났습니다. 7년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이 그분의 외롭다는 고백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장님이 테이블 위 제 손 위로 그분의 손을 겹쳤습니다. 그 손은 박 여사님이 감당 안 된다고 했던 그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머릿속에서는 수천 번 외쳤습니다. 박 여사님의 아픈 얼굴이 저를 딸처럼 믿어주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도 7년 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여자로 봐준 것은, 누군가의 외로움에 제 외로움이 공명한 것은 사장님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제 볼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님이 왜 그토록 밤이 무섭다고 하셨는지, 노동 같다고 하셨는지 저는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67세라는 나이가 무색했습니다.
그것은 7년 전 제 남편에게서도, 아니, 어쩌면 그 어떤 젊은 남자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거칠지만 노련한 힘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노동이라 하셨지만 7년간 모든 것이 멈춰 있고 그저 마른 장작처럼 버석거리던 제게는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굳어있던 온몸의 감각이, 닫혀있던 모든 것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7년간 닫혀있던 제가 다시 천천히 열릴 수 있도록 그분은 노련하게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정은 씨, 괜찮아요? 그 낮고 젖은 목소리에 저는 대답 대신 그저 그분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습니다. 독감으로 비어버린 사모님의 빈자리, 박 여사님이 대신 부탁했던 그 자리를 저는 그렇게 하룻밤의 뜨거움으로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1박 2일의 워크숍은 꿈처럼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사장님은 다시 67세의 점잖은 고용주로 돌아와 묵묵히 운전만 하셨습니다.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그날 밤에 뜨거웠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여는 것이 마치 지옥의 문을 여는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독감이 어느 정도 나으신 박 여사님이 저를 가장 먼저 반겨주셨습니다. 이 비서, 어서 와. 아이고, 나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어. 박 여사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마치 친언니처럼 제 손등을 어루만지셨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이 비서가 나 대신 총무일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며? 정말 고마워. 우리 사장님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정은 씨. 사장님을 잘 챙겨줘서 고맙다는 그 말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은 제 손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분의 남편과 그분의 빈자리에서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한 일이 뭐 있나요? 얼른 나으셔서 다행이에요.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사장실에 계신 사장님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덤덤하게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워크숍의 그 밤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꿈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사장님의 커피를 타서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3년 내내 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장님, 커피 드시죠. 아, 고마워요. 커피 잔을 책상에 내려놓는 그 짧은 순간 사장님의 손이 제 손등을 아주 빠르고 은밀하게 스쳤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사장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불과 10m 앞자리에서 박 여사님이 회계 장부의 콜을 받고 계셨습니다. 박 여사님이 한창 집중할 때면 사용하시는 그 빨간 돋보기 안경까지 쓰신 채였습니다. 왜 그래요? 아, 아닙니다. 잔이 뜨거워서. 조심해야지. 이 비서 손은 소중하니까. 그분은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에 댄 듯 손을 뒤로 감추고 사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친동생처럼 믿으시며
회계 장부를 보고 계셨고, 저는 바로 그분의 등 뒤에서 그분의 남편과 비밀스러운 눈빛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잠시 은행 업무를 보러 자리를 비우시는 오후 3시. 어김없이 사장실에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이 비서, 어제 그 계약 서류 좀 가지고 들어와요. 서류는 이미 어제 완벽하게 보고가 끝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그 순간 사장님은 서류는 보지도 않고 저를 와락 끌어 안으셨습니다. 보고 싶었어.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곧 사모님 오실 시간이에요. 알아. 3분. 아니, 1분만. 1분만 이렇게 있읍시다. 그분의 품은 그날 밤처럼 뜨거웠습니다. 박 여사님이 언제 돌아오실지 모른다는 그 공포, 그 죄책감,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이 배신감. 하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그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7년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토록 원한다는 그 사실이 57의 저를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정은 씨. 그분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나 정말 외로워서 죽었을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박 여사님의 아픈 얼굴 대신 저를 여자로 봐주는 이 남자의 외로운 얼굴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 연애는 사무실 안에서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점심시간 3시 함께 식당에 가던 것도 옛 일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 나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볼게. 사모님, 저는 속이 안 좋아서 간단하게 빵으로 때울게요. 사모님 먼저 드세요. 박 여사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래, 그럼 나도 오늘은 그냥 굶어야겠네라며 혼자 사무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사장님은 회사 근처 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사장님의 차 안에서 20분간의 짧고 뜨거운 미래를 나눴습니다. 사모님 혼자 계시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알아. 그래도 당신 얼굴 10분이라도 안 보면 내가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저는 그렇게 박 여사님의 점심시간을 훔쳤고 그분의 남편을 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님이 제게 작은 쇼핑백을 건네셨습니다. 이 비서, 이거 받아. 네, 이게 뭐예요, 사모님? 고급스러운 스카프였습니다. 요즘 정은 씨가 내일 도와주느라 고생이 많잖아. 자식들한테 용돈 받은 김에 동생 같은 이 비서 생각나서 하나 샀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 스카프를 받아드는 순간 손이 밥상머리 들듯 떨렸습니다. 사모님, 저 이런 거 받을 자격. 무슨 소리야. 자격 충분하지. 정은 씨는 나한테 딸이고 친구고 내 오른팔이야. 알지. 그날 밤 저는 그 스카프를 목에 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저를 이토록 믿어주는 분의 등 뒤에 평생 씻을 수 없는 비수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만두자. 내일 당장 사표를 쓰자.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를 바라보는 사장님의 그 뜨거운 눈빛에 보고 싶었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사장실의 문고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워크숍에서의 그 하룻밤은 불같은 실수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에서의 이 일상은 명백히 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미래를 제 스스로 멈추지 못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뜨거운 미래는 계절이 바뀌듯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금이 가 있던 관계였겠죠. 그 가족 같던 사무실의 공기가 어느 날부터인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를 동생 같다며 따뜻하게 잡아주던 박 여사님의 손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제 향수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박 여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사장실에서 짧은 미뢰를 나누고 막 나오려던 참이었습니다. 이 비서. 마침 잘 됐네. 예고도 없이 사무실로 돌아오신 박 여사님과 사장실 입구에서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서류철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모님, 은행 일은 다 보셨어요? 응. 근데 이 비서, 지금 사장실에서 뭐 했어? 결제 서류 때문에. 박 여사님은 제 대답은 듣는 둥 마는 둥 사장실 안으로 성큼 들어가시더니 코를 킁킁거리셨습니다. 무슨 냄새 나지 않아? 네. 이 비서. 향수 냄새 같은데. 사장실에 향수 뿌렸어.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조금 전 사장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을 때 제 머리카락과 블라우스에 묻어있던 향수 냄새가 그분의 셔츠와 그리고 이 좁은 사장실 공기 중에 섞여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제가 아까 서류에 커피를 쏟아서 잠깐 방향제. 박 여사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3년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방향제 냄새치고는 참 독특하네. 꼭 이 비서가 아침마다 뿌리고 오는 그 냄새 같은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님은 제게 딸이나 동생이라는 말을 더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사소한 대화에서 왔습니다. 요즘 사장님이 기분이 참 좋아 보이셔. 전에는 맨날 인상만 쓰고 계셨는데 꼭 연애라도 하는 사람처럼.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며 무심하게 던진 그 한마디에 저는 뜨거운 물을 손등에 쏟고 말았습니다. 어머, 이 비서 괜찮아. 왜 이렇게 칠칠 맞아? 네. 괜찮습니다, 사모님. 그러고 보니 이 비서도 요즘 얼굴이 환해. 두 사람, 나 모르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박 여사님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박 여사님이 몸이 안 좋다며 오전에만 근무하고 일찍 퇴근하신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의 사장님과 저 단둘이 남게 되자 우리는 또다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긴 7시까지 사장실 안에서 서로를 탐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철컥. 사무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불 꺼진 사무실 저편에서 박 여사님이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일찍 퇴근하셨던 그분이
왜? 두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박 여사님이 약을 사무실에 두고 가셔서 다시 가지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신 겁니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간, 불 꺼진 사무실 안. 황급히 셔츠 단추를 잠그는 남편과 립스틱이 번진 채 당황한 제 모습을. 사모님, 당신, 지금, 이 비서랑 사장님도 당황하시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그게 오해야. 이 비서가 야근하다가 잠깐 서류 정리? 박 여사님이 비틀거리며 사장실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던 제 스카프를 집어드셨습니다. 얼마 전 제가 동생 같다며 사주셨던 바로 그 스카프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스카프를 든 채 사무실을 나가셨습니다. 그날 밤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집에서 넋을 잃은 채 울고만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비서, 집사람이 다 본 것 같아. 아까 집에 와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 사장님의 목소리도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를 뜨겁게 안아주던 67세 남자의 정력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늙은 남자의 목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어떡해요? 사모님께. 이 비서. 우리 이제 그만해야겠어. 이러다간 나도 당신도 회사도 박 여사도 다 다치겠어. 미안해. 내가 57 당신 인생을 망쳤어. 미안해. 내일부턴 나 아는 척도 하지 마. 부탁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워크숍에서의 그 뜨거웠던 하룻밤, 사무실에서의 그 지옥 같던 미래는 그렇게 차가운 전화 한 통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저를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했던 그 남자는 결국 저를 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그를 버린 것일지도 모르죠. 아니, 우리는 박 여사님의 그 굳건했던 신뢰를 함께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발각되었던 그 밤으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아직도 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둘 용기도, 그렇다고 매일 아침 박 여사님의 얼굴을 뵐 면목도 없었지만 당장 이곳을 나가면 57에 제가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사무실은 얼음장 같습니다. 저를 동생 같다, 내 오른팔이다라며 매일 손을 잡아주시던 박 여사님은 그날 이후 제게 단 한마디도 그날의 일에 대해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매일같이 지옥으로 밀어넣습니다. 차라리 제 머리채를 잡고 욕이라도 하셨다면, 제 뺨을 때리며 당장 나가 라고 소리치셨다면 마음이 덜 무거웠을까요? 박 여사님은 그저 아침마다 제게 덤덤히 인사하십니다. 이 비서 출근했네. 그리고는
오직 업무적인 지시만 하실 뿐입니다. 이 비서 1분기 부가세 자료 내 책상 위에 올려놔요. 세무사한테 연락해서 내일 오후 2시에 방문하라고 전해줘요. 3년간 쌓아 올린 그분의 신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는 그 어떤 사죄의 말로도 그 어떤 눈물로도 다시 붙일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떠냐고요? 그분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십니다. 그날 밤 미안하다던 그 차가운 목소리 그대로. 사장님은 다시 67세의 점잖은 고용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워크숍에서의 그 뜨거웠던 눈빛도, 사무실 안에서 저를 몰래 끌어안던 그 열기도 모두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그저 하룻밤의 외로움을 달래준 57세의 비서였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끄러운 고백을 제 모든 것을 걸고 여러분께 털어놓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3년간 저를 딸처럼, 동생처럼 믿어준 분의 남편을 훔쳤습니다. 저를 가족처럼 아껴준 그분의 등 뒤에 평생 씻을 수 없는 비수를 꽂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7의 나이에 도대체 무엇에 홀렸던 걸까요? 첫째는 외로움이었습니다. 7년간 굳게 닫고 살았습니다. 남편 없는 삶도 괜찮다고, 이대로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의 그 외롭다는 한마디에 박 여사님의 그 감당 안 된다는 고백에 제 외로움이 속절없이 공명했습니다. 둘째는 어리석은 호기심과 쾌감이었습니다. 61세 아내도 감당 못할 67세 남자란 어떨까. 그 불순한 호기심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누군가가 저를 여자로 봐준다는 그 짜릿한 쾌감이 제 분별력을 완전히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이 지옥 같은 경험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날의 시련보다 더 독하게, 더 깊게 파고듭니다. 그 외로움을 경계하십시오. 그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 저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둘째, 신뢰입니다. 박 여사님이 제게 주신 딸 같다는 그 신뢰는 쌓았는데 3년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룻밤으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아마 제 남은 평생이 걸려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가족 같은 회사라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회사는, 직장은 절대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아니기에 제가 선을 넘는 순간 그 누구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여자로 봐주던 그 뜨겁던 사장님은 가장 차가운 타인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부디 여러분께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늦은 나이에 찾아온 감정 때문에 혹은 7년, 10년간 쌓인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선을 넘을 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까? 부디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제 부끄러운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실수를 막는 경고가 되기를, 또 누군가에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닦아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혹은 저를 꾸짖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클릭 하나, 댓글 하나가
제가 이 지옥 같은 사무실을 버티는 어쩌면 유일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